한국문학과 우리 사회 관련했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조금만 읽으면 민중문학의 세 단계라는 글에 노동 문제를 직접 또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학에도 이러한 기준은 적용되게 마련이다. 오늘의 현실을 각성된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참다운 민중문학의 작품들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우리 문학이 세 단계로 비약하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열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필자는 분단 문제를 소재로 삼은 분단 문학이 별개 장르처럼 설정되어서는 안 됨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이는 노동문학, 농민문학, 여성문학 등의 낱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품 논의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 황석영이나 현기영 선생 같은 남성 작가들의 작품 안에서 남성 중심주의 같은 걸 이렇게 꽂는다든지, 김양숙 소설에서 가부장제 비판 같은 걸 강조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 문학, 여성 해방 문학, 혹은 이제 오늘날 뭐 주로 페미니즘이라고 이게 페미니즘 문학 논의와 관련된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기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페미니즘 문학이 조금 장르 문학처럼 이렇게 특정한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의 독점물이거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장르화돼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문학이나 농민문학, 여성문학 같은 것이 특정 장르로 취급되어서는 혹은 설정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조금 더 부연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논하는데 소위 그 소재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네. 노동을 소재로 하면 노동문학, 네. 뭐 분단 네. 문제를 다루면 분단문학. 네. 그 소재주의적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거는 뭐 대개 네. 문학평론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진짜 논의의 초점은 각성된 노동자의 논의라는 겁니다. 네. 80년대에는 소위 선진 노동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뭐 파업투쟁이나 네. 뭐 이런 네. 그 의식화 네. 작업에 앞장서는 노동자를 그 사람이 제일 각성된 노동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네.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참 선진적으로 각성한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점에서는 낡은 노동관이나 계급관,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면도 없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노동계급에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런 그 질문이 내 책에 163면에 나옵니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계급이라는 거는 그 이제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계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단위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또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사회 단위를 월러스틴이 말하듯이 일국 단위를 절대시하지 않고 세계 체제 전체가 사회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우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사회 체제 속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훨씬 복잡해지죠. 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전지구적인 노동자 계급은 아직도 형성 중이다 하는 네.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 각성된 노동자의 눈이라는 말이 네. 여러 가지 논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문학의 경우에도 우리가 80년대를 돌이켜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의 하나는, 그 당시 벌어지고 있던 노동운동에 봉사하는 것이 진짜 노동문학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네. 문학이 제대로 문학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화되는 네. 그런 건데, 여성운동의 경우도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운동은 여성운동대로 그날그날의 싸움을 싸우고, 또 장기적인 표를 설정하고 그걸 나아가되, 그때그때의 여성운동에 직접적으로 봉사하거나 복무하는 문학을 훌륭한 여성문학으로 보는 것은 저는 여성운동으로서도 일종의 자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제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각성된 노동자라는 것은 남자 노동자만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물론 자본주의 이전부터 그 가부장 사회라는 게, 네. 가부장제라는 게 있었지만은,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성차별주의가 있고, 네. 성차별 제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없던 여성 혐오, 네. 그런 사상이 이렇게 박혀 있는 아주 참
이 고약한 남성주의거든요. 네. 자본주의.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각성하는 노동자가, 각성하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남녀를 불구하고 그것이 각성된 노동자다. 이렇게 본다면은 각성된 노동자의 눈이라는 척도는 오늘의 페미니즘 문학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불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동문학이라든가 뭐 요즘들 그 학계에서는 연구들 많이 하는데 노동문학이라든가 뭐 여성문학 이러면 뭔가 좀 특정한 장르처럼 인식되거나 특히나 신혼주의에 그게 모든 학자가 정말 그럴 필요는 없고 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네. 이게 일종의 학계 타성하고도 연관이 있죠. 자기 연구하기 쉽고 연구 논문 쓰기 쉬운 방식을 택해가지고 네. 그냥 토막토막 해가지고 무슨 저 학진 학술지에 발표해서 네. 점수 따고 승진하고 네. 그런 그 타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게 문학 평론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네. 모르겠어요. 우리 강영석 선생도 박사하고 나서 또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교수가 되더라도 문학평론가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87년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좀 놀란 부분이 그 통일운동가 문학이라는 글에 보면 87년 선거에서의 정권교체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에 계속 밀려서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의 특수성과 직결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 분단국임으로 해서 반민주 세력의 집권과 자기안보가 남달리 용이한 면도 있지만 끝끝내 그것이 진정한 계급적 헤게모니로 정착될 수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기도 하는 것. 저는 이게 87년 체제의 본질적 성격 같아요. 과거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전통을 승계해온 수구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지도 못하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편 또 민주 세력에게도 그 민주화라는 것이 역진 불가능한 무언가로 완전히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둘 사이의 어떤 역학관계 이게 87년 체제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굉장히 일찌감치 체제라는 말도 있기 전에 정리를 해놓으셔서 그거에 굉장히 또 인상을 받았고 근데 87년 체제가 이제는 이제 종식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런다면 이 두 개의 역학관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에서는 뭐 민주 반민주 이런 구도가 늘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촛불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구도가 이제 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또 봐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여. 일단 87년 체제가 출범했다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거는 6월 항쟁 이후에 곧바로 개헌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직선제 성취하고. 그래서 그건 뭔가 헌법도 바뀌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됐다 하는 느낌을 주는데 촛불 대항쟁 이후에 정권 교체는 했지만은 헌법도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게 무슨 새 단계냐 하는 의문이 자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87년 체제의 진행도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헌법 개정만 그렇게 단시일에 했지만은 당장에 그 다음에 대선해가지고서 전두환의 후계자가 당선됐잖아요. 그러고도 뭐 그 외에 그 탄압심하고 공안정국 그때는 공안정국으로 했죠. 뭐 사람 죽고 뭐 살상이 많았잖아요.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군사독재는 종식시켰지만은 그 87년 이전에 군사독재의 토대를 이룬 분단체제는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년 체제와 그 이전에 군사독재가 분단체제라는 이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민주화에 이런저런 지장을 주고 역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서 역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제 87년 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87년 체제를 사실은 좋게 끝낼 기회를 잡은 게 노무현 정부였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인 정권 네. 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국내 개혁을 했고 또 남북 관계에서 네. 6.15라는 참 굉장히 큰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는 DJP 연합 이런 거 없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들어와가지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주장했고 뭐 지역 균형 발전 얘기했고 또 남북 관계에서도 삐걱거리다가 결국 14선언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요것을 누가 잘 계승했으면은 거기서 87년 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였는데 그걸 못했고요. 네. 못한 데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김대중 정부, 민주당 정부 집권 이전으로만 후퇴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8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려고 그랬어요. 이명박의 오이사 조칭 같은 거는 네. 노태우 정권의 업적을 완전히 깡그리 망가뜨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같이 군사 쿠데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창비에서 점진적 쿠데타란 네. 점진 쿠데타라는 네. 표현을 썼잖아요. 야금야금 합법을 가장한 방식을 써가지고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네.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 박근혜가 그걸 계속했죠.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그걸 가만 안 내버려 두고 네. 촛불 대항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박근혜를 중간에 퇴출시켰단 말입니다. 그 점진 쿠데타를 결정적으로 좌절시킨 촛불 혁명과 더불어 나는 87년 체제는 일단 끝났다. 개헌은 못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우리가 또 선명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네. 노태우가 들어오는 식의 네. 교체가 아니라 네. 문재인이 네. 이제 그래서 새 단계를 열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의문은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선 거는 근데 나는 이거는 87년 체제 아래서 노무현에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가 들어온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라고 봐요. 이건 촛불혁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네. 변칙적 사건이지 네. 자기들이 주장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나 언론에서 그걸 추인해주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촛불혁명으로 열린 세 단계를 전복하거나 후퇴시킨 건 아니고 촛불혁명이 일시적인 시련에 와 있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의 발전은 분단체제 속의 발전답게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윤석열 정권 탄생이 또 다른 무슨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촛불혁명으로 이룬 것들을 깡그리 날려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촛불혁명 이후에 개헌을 못했지만요. 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헌법이 안 지켜진 나라에서 헌법을 지키는 네. 나라로 변화시켰다. 네. 네. 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면 헌법이라는 게 쭉 있었는데 네. 촛불 대항적인 이면 헌법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했지만은 네. 상당히 그 결정타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상당 부분 개헌을 했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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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헌이 성문헌법 개헌 이상으로 중요한 그 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이면헌법이 다시 부활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네. 나는 그 이면헌법의 부활이 아니라고 봐요. 이면헌법이라는 건 숨어 있고 네. 뒷장에 네. 쓰여져 있는 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시도하는 검찰 통치는 네. 다 보이잖아요. 국민들 눈에.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점에서도 나는 87년 세제하고는 전혀 다른 단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네. 싶습니다. 어디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지금 사회 변화가 지금 시작된 판국이다 보니까 그게 뭐 지식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확실히 좀 이거를
삶과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통찰하는 지혜 차원이 굉장히 지식사회에서나 아니면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는데 87년 직후에 그 동서독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거 한 이후에 지혜시대라는 글을 쓰셨고 제가 알기로도 지혜시대라는 그런 게 널리 좀 회자가 많이 된 글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 지혜시대를 위하여라는 글이 이 세 단계 이 책에 실린 글 중에는 말하자면 가장 최근에 쓰신 그렇죠. 셈이 되고 되는데 거기서 예술은 그것이 참 예술인 한 과학보다 원칙적으로 한 차원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창조적 정치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이게 좀 듣게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뒤에 보면은 민중의 시대란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생산 가능한 재화를 고르게 나누고도 풍요롭게 사는 지혜가 움직이는 세상일 뿐더러 생산 가능하고 소유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생산 소유하지 않을 욕망의 교육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이 과학보다 원칙적으로 한 차원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창조적 정치행위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먼저 해주시고 뒤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예술지상주의라든가 예술의 자율성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합의한 바 있고요. 나는 그 문장에서는 사실은 예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술이 과학보다 한 차원 높은데 한 차원 높은 창조적 정치행위의 하나다. 창조적인 정치행위가 그게 진짜 지혜를 요하고 창조적인 작업이라는 그리고 그 창조적인 정치행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혜가,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바로 같은 글에 158면일 겁니다. 과학을 떠난 지혜가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대 도래의 한 징표다.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지혜의 시대거든요. 새로운 시대. 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런 좀 낡은 생각이 아니고 이제야말로 과학적인 지식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하는 주장인데 불교의 전통적인 그 깨달음, 반야지 이런 개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불교에서는 깨달음하고 아르마리가 이게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르마리에 빠지면은 깨달음에. 근데 아르마리에 물론 빠지면은 깨달음에 지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내 입장도 그렇고 원불교의 그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전통적인 삼학을 재해석해가지고 원래 불교 삼학에서 해라고 하던 지혜 그 해를 사리연구라는 말로 표시하는데 정당한 아르마리가 깨달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더 지혜의 그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를 잘 밝혀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질문을 던져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내가 이제 그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과학적 지식과 지혜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대의 기술 시대라고 하는 또 기술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시대의 기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과학이 더 위에 있고 이 과학을 응용한 것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야말로 과학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기술이 과학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고 그 기술에서 과학이 파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도 원래는 예술에 못지않은 창조적 정치 행위의 하나였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기술 문명의 시대가 열리고 근대의 공학기술이라는 게 과거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현상 아닙니까? 그런 그 원래 기술의 본질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근대 기술의 이 엄청난 위세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그 본질을 망각하고 기술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고 과학적 지식의 응용으로 생각하고 또는 뭐 인간적인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프로젝트의 응용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희박해졌는가. 이게 이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를 않았고 그 후에 특히 로렌스의 그 연애하는 여인들 네. 작품론 그 쓴 것이 그게 그 초고 쓴 거는 사실은 80년대였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정리해서 낸 거는 최근에 네.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렌스라는 책에서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과제로 남겨놓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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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는 충분히 뭐 못 다루셨다고 하셨지만 뒤에 4부에 보면 이제 작품 실천 진리 네. 이런 글들에 보면 뭐 기술 얘기를 본격적으로 거기서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문학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진리 공부, 진리에 대한 추구를 온몸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거를 굉장히 역설하시면서 네, 이제 네. 끝내시기도 했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적 전개 과정은 대체로 거기하고 일치돼서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그걸 알아봐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책의 다른 거하고 달라서 문학평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철학적인 에세이 네, 같은 네, 건데 네. 철학적인 에세이 같은 건데 나는 이게 내 문학평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네, 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한 그거 다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강경석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략청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백략청 TV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